이리 오너라. 이리온. 우리 거의 이리온의 최다 출연자이시자. 저 지금 팬덤을- 3일 연장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번에 우리 25일 날 냈던 자료 네네. 파트4를 쓰셨으니까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아이고 오늘 아까 우리 아침에 내가 얘기했지만 어제 한국 주식가 밀린 거는 MSCI 그 일시적 현상이다. 이게를 너무 여러 군데서 하는데 내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MSCI 이런 이슈 있을 때도 우리가 펀드 방향이 좋을 때는 있는지도 없는지 하고 넘어가지 않았었나? 뭐 그것도 그렇고요. MSCI 이슈가 있으려면은 이제 중국 A주에서 뭔가 시장 비중을 늘려가지고 한국 비중이 줄어드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그거였다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냥 종목들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개 정말 들어오는 게 리밸런스 있는데 아니었어? 아예 한국 종목 들어가는 것보다 중국 종목 들어가는 게 더 많으니까 당연히 약간 비중 조절은 있었겠지만 그게 한국 시장 비중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줄이는 이슈는 아니었거든요. 주로 많이들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제도 확진자 수가 이번 주에 줄 텐데 그리고 줄고 뭐 이게 하면 내가 아니 확진자 수 준 이유가 모빌리티를 줄여서인데 모빌리티를 줄이면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그게 아니라 유동성이 같은 말만 하루에 몇 번씩 하기가 힘드네 진짜. 그러니까 지수가 빠진다 얘기 아니라 그냥 좀 치고 나가기 힘들다 얘기 정도 하는 건데도 네. 이렇게들 싫어하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2,400 근처까지 와 보니까 이제 공매도 금지가 되면은 이제 백어데이션에도 이렇게 차익 거래를 굳이 안 했었던 이유가 어쨌든 현물을 들고 있으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가져갈 게 있었는데 이제 2,400 정도 되니까 이제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백어데이션에서 그냥 현선물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뭐 그건 다음에 한번 다루고. 네, 뭐 물론 하나는 어제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현선물 다 아니니까 팔았으니까. 사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그 세제 개편 쪽에서 네. 다들 분위기가 부동산은 강하게 푸시하고 네. 규제하고 주식 쪽으로 몰고 있다. 아마 그 시그널이 어떻게 간에 그 대주주 그 금액 네. 제한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걸 연기할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확고한 것 같아요. 저의 믿음이. 일단 보도 내용 확인해 보면은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제 10억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거를 좀 미뤄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금융위 쪽 주장이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바꾸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자료의 배경이랑 아니 자꾸 정부 정책이라고 이러면 나는 부담스러운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좀 얘기부터 시작하시죠. 네, 저희 소개는 했나요? 아니 뭐 안 해도 되겠죠? 예. 네, 다 아시겠지만 퀀트 염동찬입니다. 예. 네, 정책 얘기 나오면 자꾸 저한테 쓰라고 하셔가지고. 나 쓰라고 할 때 자꾸 야 신주공팀장 자꾸 왜 이걸 쓰지 말래니까 자꾸 네, 어쨌든 세제 부분 위주로 해요. 네네, 세제 부분, 뭐 정책 위주는 당연히 세제가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가 이제 1200일 정도가 됐더라고요. 뭐 지금은 넘었습니다. 네. 1200일 정도가 바뀌었는데, 그렇다면은 세법 개정안만 나온 것만 하더라도 3번, 4번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초반이랑 지금이랑 어떤 것들이 바뀌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정권 초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동시장 친화적이고 노동시장 중심적인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좀 자본시장에서도 좀 우호적인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걸로 조금 바뀌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본의 친화적 정책으로. 그렇죠.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 나오잖아요. 뭐 최근에 뭐 공매도 금지 연장하는 거라든지 뭐 몇 가지 뭐 IPO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 자본시장 투자자들에 대해서 조금 좀 우호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양도소득세 도입하는 거, 뭐 금융투자소득 도입하는 것도 처음에 나왔던 방안에 비해서 실제 7월에 나온 세법 개정안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바뀐 것도 저는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점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동시장 관련된 정책,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자본시장과 관련된 세법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렸었던 좀 이렇게 노동시장 친화적인 정책에서 약간 자본시장 친화적인 정책들도 나오기 시작하게 한 이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그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 개선.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어떤 일부 세법을 좀 줄이겠다, 그 혜택을 줄이겠다,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내용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아기 낳고 이렇게 취업으로 돌아오시는 여성분들 뭐 이렇게 지원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저소득자들의 취업을 뭐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인상 같은 경우도 그때 처음 나왔었죠. 그만큼 좀 이렇게 좀 고소득자들한테 대한 세율을 좀 강화시키고 저소득자들을 좀 이렇게 좀 채용을 좀 유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그 기업소득 환류세제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내유보금 과세가 2015년에 개정돼가지고 3년 동안 있었어요. 5, 6, 7 3년 동안 실행됐죠.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이게 그 상생협력 촉진세제라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앞에 하나 더 있는데 뭐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뀌었는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어떤 거냐면은요. 이 사내유보금 과세라고 통칭되는 이 내용은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냐면은 기업들이 소득에서 투자를 한 금액, 그 다음에 임금을 올려준 금액,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게 사내유보금 과세였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들 돈 이렇게 기업 내에 쌓아놓지 말고 이 배당 주던가 임금 올려주던가 그것도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를 좀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게 정책이었어요. 2015년도. 근데 2018년부터 도입한 내용에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다만 노동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많이 쓰면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기업들이 임금을 늘리려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기존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올려주거나 혹은 새로운 인원을 뽑아서 월급이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잖아요. 여기에서 이 정부가 얘기를 했던 거는 임금을 올려주면 공제를 해주고 새로 뽑으면 공제를 더 해주고 새로 뽑는 사람이 청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정부의 이 노동시장에 대한 굉장히 그 스탠스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기존의 인원들 임금 많이 받는 사람들을 늘려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청년이라든지 좀 취약한 계층의 고용을 유발하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은 좀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금을 더 많이 받게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던 거죠. 고용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이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소득세 구간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서 약간 좀 더 세율을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었는데요. 사실 잘 맞았어요. 이 70페이지에 있는 그림 140번 보시면은 2017년 이후에 가계소득 증가율이 0.1% 미만이었는데 한 2015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 18년 가면서 4% 이상까지 갔습니다. 2019년 초에 1% 수준까지 1.3%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후에 2019년까지는 다시 좀 나아져가지고 2015년, 6년 정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가계소득으로만 본다면은 개선된 건 맞는데 과연 이게 정말 성공적이었느냐라고 보면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이 임금이라는 건 가계소득이라는 거는 5분위수로 나눠서 봐요.
가장 돈을 많이 받는 계층, 소득 계층을 5분이라 그러고요.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을 1분이라고 한다면은 가계소득이 늘어난 걸 보면은 이 1, 2, 3, 4, 5분위가 골고루 올라간 게 아니라 5분위가 굉장히 올라가고 이게 1분위는 계속 그렇게 불평등 심화로 나타나는 그렇죠. 올라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가계소득은 늘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좀 정부 정책에서 중점을 맞췄었던 저소득 계층은 생각보다 이렇게 개선이 안 됐고 오히려 이렇게 고소득자들이 임금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소득을 많이 이렇게 소득세를 늘렸으니까 그걸로 보면 어떠냐라고 봐도 그렇게 이렇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쪽 정책은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계소득은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을 제외하고 뭐 정확하게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증가율로 보면은 조금 많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세금도 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세금도 많이 들고 뭐 준조세도 늘고 맞습니다. 벌금도 늘고 하니까 네, 이게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것들을 지금 처분 가능 소득이 줄고 있어가지고 네. 준다기보다 이게 좀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 처분 체감하는 어떤 그런 가능 소득이 준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그 탑라인이랑 바텀라인이랑 보면은 좀 차이가 생겼다.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거는 나는 거고요. 그 생각했지. 처분 가능 소득 저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이거 소비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여력 네네. 이게 약하다는 의미로.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소득 5분위수로 보면은 1분위수랑 5분위수랑 보면은 5분위수에 비해서 1분위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득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좀 더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분위수에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서는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5분위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이슈가 생긴 거고요. 지금 뭐 체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감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5분위수 소득 상위권에 대한 세율은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명목적으로는 소득세율 구간 최고 구간을 계속해서 5억 이상 10억 이상 추가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소득을 받으면은 이렇게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몇 %까지 이렇게 연말정산할 때 이렇게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 근로소득공제에 대해서 한도를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근로소득공제 한도까지 받는 사람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연봉 한 3.6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1년에 연봉 3억 이상 받는 사람이면은 고소득자 소리 들을 만한 그 레벨이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조금 더 늘렸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는 이 그 소득 불균형 해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좀 강화시키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으나 생각보다 그게 뭐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 증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데이터는 안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 데이터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약간 이 엇갈린 게 있거든요. 뭐 그 이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줬었던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2020년은 좀 연간 데이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19년까지만 보더라도 코로나19 이슈가 없을 때라도 이렇게 정부에 중점 두었던 사항과는 그 노력과는 달리 조금 의도된 대로 나오진 않았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소득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대기업들한테 약간 좀 그 혜택을 많이 줄였었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혜택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 전에는 2017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액 공제를 해줬었어요. 소득공제를. 그 세금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줬었어요. 근데 2017년에 이 노동시장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서 이 투자에 대한 혜택을 어느 정도 줄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 거에 있었는데
이거를 2017년 세법 개정안에서 바꿔가지고 2018년부터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을 좀 감소시키는 그 정책이었던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투자에 대한 이 혜택을 줄였는데, 이게 은근히 어떻게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투자에 대한 혜택을 줄어드는 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2018년부터는 이제 투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줍니다. 이게 어떻게 좋게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잘못된 정책임을 인지하고 바로 잡은 거라고 할 수 있고, 안 좋게 얘기를 하면은 정책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을 빚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점점 투자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부가 계속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노동, 고용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파급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의욕을 꺾는 행동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는, 그 투자 유발을 줄이는 정책을 썼지만 그게 좀 바뀌었고 다시 투자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올해 나온 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투자를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리스트가 있었어요. 열거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몇 퍼센트, 이거는 몇 퍼센트, 이거는 몇 퍼센트, 이거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열거된 것만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다면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2020년에 나온 그 세법 개정안, 2021년에서부터 적용되는 거는 이거는 투자 아니고, 이거는 투자 아니고, 이거는 투자 아니고, 나머지는 다 투자. 포괄주의라고 하거든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몇 개 빼고는 다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더 포괄적인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노동시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업들의 투자가 없이는 이 노동시장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올바른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내유보원과세가 2018년부터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투자 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대한 이 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그 과세 표준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면은, 혹은 임금을 올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 과세 표준이 늘어나가지고 세금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혜택을 주고, 투자를 안 하면은 세금을 더 매기고, 이렇게 양쪽으로 움직이는 정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를 유발하는 거니까. 물론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뿐만 아니라 배당도 이렇게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는 삭감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자에 대한 이 유인 요인을 만든다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인세율 올리는 거는 소득세에 비해서는 약간 좀 둔화된 상황이기는 한데, 정부에서 법인세를 미국처럼 낮추고 이거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국 법인세가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유럽이나 그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OECD 평균보다는 높은데요. 이거는 최고세율 기준이고요. 이 실효세율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자료를 찾다가 좀 못 찾아가지고, 이 실효세율을 제가 다 그 국세청 국세통계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해외랑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을 텐데, 왜냐면은 법인세도 소득세랑 비슷해요. 대기업이 더 많이 내요. 결국 실효세율이라는 건 소기업들, 중소기업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글로벌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실효세율이 높냐 낮느냐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비교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최고세율로만 본다면은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금융 주식 투자 관련 소득인데,
이거는 뭐 몇 번 말씀드렸어요. 뭐 정부에서는 이제 뭐 대주주 범위를 이제 내년부터 2021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율은 증권거래세율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내고, 상장된 그 주식이라고 할지라도 대주주로 분류가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이 뭐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이거는 의미 없고 금액 기준으로 지금 10억 원인데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바꾼다, 이게 좀 골자였거든요. 초반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늦춰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미 예전에 다 결정돼 있는 이 스케줄이라서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입장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이 2021년에 대주주 범위 확대하면서 저는 이때쯤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양도소득세가 2021년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주주 범위 확대하는 것도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지도 않고 손익을 통산해주지도 않거든요. 이런 상태의 법을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범위만 늘리는 거는 사실 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아가지고,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좀 늦추자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얘기 들어보니까 시행령 바꾸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아직은 시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은 도입하지 않으면서 이 양도세, 기존의 양도세 제도에서 그 세금을 내는 사람 범위만 늘리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거든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필요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들은 게. 아니, 세금 얘기 나온다고 너무 막 말씀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욕 먹을까봐 막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 아파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목 아파가지고. 그래요. 이거 왜냐면 이거 쭉 들어 자료 보시면 정리는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처럼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 금액. 네네, 확정된 건 연기되는 아니고, 거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전체 예산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미리 다 계산을 해놨잖아요. 뭐 양도소득세가 2021년에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놨는데, 이 금융위에서 이렇게 좀 늦추라라 얘기하면은 당연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세법은 그걸 맞춰서 다 해놨는데. 세원 그쵸. 확보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도 뭐 그거 다 계산해서 세법 개정안이랑 만들어 놨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 늦추라라고 하면은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야, 근데 실제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저도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재부 입장도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 이게 세법 개정안 나오기 전에 얘기가 나왔으면은 좀 편했을 텐데 세법 개정안 나와버린 다음에 이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불편한 거죠. 알겠습니다. 아휴, 이제 또 가서 일들 해야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온.